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화력을 운영하는지 한국제 물건이 괜찮네. 확대가 조금씩 되는 거죠. F-50, 뭐 LH, 경공격 헬기, 뭐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상국으로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도전을 해서 빨리 만들어내면은 결국 우리 거를 사지 않을까. 중국제에 밀리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1988년부터 운영해온 T4 훈련기 160여 대가 노후화되면서 대체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차세대 훈련기 후보로는 보잉의 T7A, 이탈리아의 M346, 그리고 네. 한국의 T50과 FA50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그 일본이 한국 훈련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T4가 이제 사용할 만큼 이제 노후화가 됐죠. 이게 뭐 비무장 훈련기죠. 이게 뭐 다목적 훈련기 또 아니고. 그래서 노후화돼서 대체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5세대 전투기에 걸맞게 운영하는,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후보국이 딱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T50, 뭐 F-50들 뭐 거기 뭐 포함됐다. 저도 뭐 작년, 뭐 재작년에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현장 뭐 그 방산전시 때 갔다 오고서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것은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양국 간 정상 회담이 있었죠. 미국 가기 전에. 네. 그래서 관계가 이게 좋아지네, 유지가 되네 했는데 트럼프가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보잉사를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고 지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요번에 우리나라도 가서 많이 구매한다고 했죠. 대한항공에서. 네, 여객기.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로키드 마틴 편중대에서 이제 미 정부가, 행정부가 또 지원을 했다면은 이제는 보잉사도 살려놔야 된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로키드 마틴의 T-50 훈련기를 일본화 시켜서 뭐 하다못해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포트워스를 거쳐서 판매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의 어떤 기조를 보니까 보잉 살려주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7의 보잉 버전이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데 결국에는 보잉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본 수출은 저는 이제는 현재 2025년 현재 8월에는 저는 아닌 걸 저는 이제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하는 데서는 일절 안 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이게 공장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고 또 중간에 전통적으로 이제 이태리하고 그 방산 협력이라든지 이태리군하고 협력이 또 일본하고도 이제 좋기 때문에 M346도 거론이 됐는데 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트럼프 때문에 보잉 거를 그냥 뭐 T7J라든지 할 수밖에 없다. 네, 사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번에 그랬듯이 숫자를 액수를 다 맞춰주려면은 그것도 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일본 항공자위대가 뭐 여러 가지 뭐 손해 본다는 또 아니고 미국의 미공군, 미 해군하고 이제 결부돼서 뭐 기종은 그렇게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건 미국 뭐 시장, 미국의 특정 회사 보잉사 물건 사지 않겠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시간은 이것도 역시 지나면 또 이제 확연히 그렇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런 양국 간의 관계도 방산 제품에 대한 것도 다 이게 전략적으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뭐 로키드 마틴 카이의 T-50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 쪽에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기를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근데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임원으로 계셨거나 그 전직. 그런 분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어.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석에서 다니면서 뭐 언론 기자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또 근무자들, 카이 근무자들, 그거 아니라고. 저분은 입장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오로지 F-50 수출, 블록20 완성, KF-11의 완성과 양산 배치 공군에. 그다음에 수출국을 더 많이 모집해야 되는. 거기에 아주 뭐 집중돼 있어요. 이 주변국, 그다음에 뭐 더 나가서 뭐 영국 판보로 에어쇼라든지 국제 뭐 이런 행사들 거기에 담당하시는 임원분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고, 작년인가 저도 이제 그 말레이시아나 이제 싱가포르 에어쇼 갔을 때 그 관련된 임원분들이 뭐 방위성, 일본 방위성에서 찾아왔다. 저도 그때는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건 어디까지나 2024년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잉사가 유력할 것이다. 그게 뭐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뭐 그거는 여태까지 뭐 20여 년 동안 겪었는데 소위 군사 뭐 이렇게 블로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소재거리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끌어내리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뚝 쓰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거든. 끝까지 결과를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주 뭐
좀 더 이렇게 나간 얘기는 안 하죠. 좀 보수적으로 딱 지켜보자. 저 결과를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근데 지금 분위기나 상황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완화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K9 자주포 3,500억 원 규모 25문 이상을 도입하면서 공산권 국가 최초로 K9에 고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과거 북한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도 사례 때문에 그런 거죠. 인도 국경 중국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아, 이게 쓸만하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의 중부전선이 대한민국군이 이 중부전선이 다 사락지대 그걸 기어 올라가서 쏜다든지 뭐 하향 사격을 한다든지 전차도 그러니까 서부전선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그들이 보고 이제 뭐 SNS나 유튜브나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 보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한국군이 어떻게 북한을 상대로 지상군 어떤 화력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인도군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뭐 해안포로 뭐 하고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다목적 자주포구나 그리고 이게 생산 속도 한번 이제 줌을 하면은 어떻게든지 빨리 온다 유럽 이제 시장을 대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게 필요하고 이 베트남군이 이제 아주 현대화된 자주포가 뭐 모자라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따라서 부대 배치에 따라서 근데 이제 79년도에 이제 중월 전쟁을 해봤기 지상군 중심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군이 상당히 현대화된 자주포를 또 갖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자기들도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도입을 이제 계약을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해군에 사용하던 포항급 초기함들은 잘 이렇게 넘겨준 것도 있고 그래서 물건을 써보니까 퇴역한 배도 정비만 잘하면 계속 쓸 수 있고 효용성이 좋다. 한국제 물건이 괜찮네. 물론 이제 일반 미수 제품에서도 다 겪고 있지만은 뭐 하다못해 라면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가서 그다음에 이게 실제 작전에서 이 중국 상대로 국경선에서 신속 기동하게 화력을 멀리 쏠 수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점수를 따서 이제 그 계약됐는데 저부터 이제 우리 그 군사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저게 북한 그 무관들이 와가지고 뭐 기웃거리면서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뭔가 원리를 잽싸게 포병 출신의 무관이 와서 보고 그 본국에 북한 평양에 보고를 하면은 다 우리가 털리는 거 아니냐 손해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 조건에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뭐 그거 철저하게 그 뭐 해야 되겠죠. 네. 설정을. 그런데 또 문제는 저도 우려되는 게 그거를 이제 해당 부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설정이 돼도 우리가 또 엔지니어들 테크레벨이 하는 게 이제 주둔을 가서 이렇게 주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감독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겸해서 이제 파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범이 있어요. 교범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K9 자주포 교범이 여러 권이라면은 그건 말 그대로 아예 책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만나서 찍어가게 할 수 있거든. 아니면 이렇게 들었다 보고 이렇게 메모해 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주포의 특성을 첩보 오전에서 가져가려면 할 수는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오히려 교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관리 운영 교범 그런 부분은 걱정은 되더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본다든지 내부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것보다는 그건 이제 공개된 뭐 일종의 된 거니까 누가 볼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 부대의 또 근무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책이 넘어가지 않을까.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 첫 번째는 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저도 뭐 동의를 좀 하고 있죠. 사실 판매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자기들의 목적이 있고 그 중국군 상대로 그 부분은 저도 뭐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번 K9 자주포 도입이 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상군 무기체계니까 중국을 맞닿아 있는 그 국경선에서 견제용으로 이제 도입해서 부대 편성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물건 좋은 거는 다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을 자기 편의로 중국 견제 편의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네. 무기를 팔고 싶은데 그게 항공 분야, 특히 전투기 F-16. 그걸 벌써 오래됐어요. 팔고 싶은 게. 그래서 자기 편을 다시 만들어서 과거에 싸운 거는 다 그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이 하이난도라든지 그 베트남 이제 이렇게 지형 지도에 이쪽에 뭐 그게 전략 그 기지라고 하니까 중국의 뭐 원자력 잠수함 SS 뭐 BN도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알게 모르게 견제도 해야 되고 하면 전투기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한편으로 좀 저게요. 여러 가지로 이게 일단 공산 체제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 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찝찝한 게 이제 미국도 남아 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미국제 항공 무기를 팔 수 없으니까 T6 훈련기, 초동 훈련기는 이제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그 T50 같은 그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는 이제 고등훈련기, 중간급 고등훈련기인 체코제 L-39NG. 그 엔진 미제예요. 미국 승인이 따라야 되죠. 네네. T6는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 훈련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바로 F-16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 조건이 일단 필리핀부터 이제 F-16을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순서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FA-50이 그 중간 단계로서의 뭐 판매하기에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얘기하지. 그래서 FA-50 수출이 뭐 대상국 중에 하나다. 베트남이. 그래서 그 항공 분야 말씀드렸고 해군 분야는 러시아제 호위함, 프리기트 주력인데 러시아제 킬러급 잠수함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K방산의 뭐 전투함이라든지 뭐 더군다나 미국제 뭐 전투함이라는 건 판매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다음 무기 수출에 있어서 K방산을 대신 내세워서 우리 뭐 대구급이라든지 뭐 지금 더 좋다는 게 이제 충남급이니까 그 부분이 좀 예상은 돼요. K방산이라는 게 다음번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런 거를 미국이 이제 뭐 이 견제하기에서는 파는 게 좋겠다. 이렇게 뭐 안보 협의할 때 K방산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고 이제 그게 도입이 되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순조롭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제 전투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 진입을 해야만 실제 견제가 이제 해상에서 미국이 말하는 건 해상이고 지상은 일단 알아서 해라. 뭐 베트남군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베트남 수출이 협력 방산이라는 게 이제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K9 자주포의 판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미국도 동시에 같이 지켜볼 것이고. 그래서 확대가 조금씩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견제력은 그 다음에 그게 완편됐을 때 실전 부대가 가동됐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미국에서는 많이 적인 거죠. 보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뭐 접근해서 무기 팔고 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K9 자주포 지금 우려들 하시는데 방산 수출, K방산의 뭐 호위함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F-50, 그리고 뭐 전에 한참 얘기 나왔던 뭐 LH, 경공격 헬기, 뭐 이까지는 이제 충분히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대상국으로서 올라가는 거죠. 베트남과의 계약이 동남아 시장 확산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호주는 중국 견제와 화력 강화 측면에서 K9 도입했고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까지 고객국이 늘어나면서 이 누적 계약 규모가 2,600문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K9 자주포의 수출 확대 가능성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 동남아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 섬이잖아요. 바다잖아요. 아니 이게 이어져야만 나토 지역처럼 이렇게 지상 자체로 쫙 이어져야만 위협을 받고 급하게 사는 거지. 그다음에 중동 지역. 중동 지역도 이렇게 중동 크잖아요. 지역이. 네, 네. 북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근데 이 동남아시아는 다 해상 국가인데 오히려 공군 전력, 해군 전력 우선시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필리핀 육군이 그 2017년도에 말라이 전투를 겪고 나서 어떤 기동성 있는 트럭 자주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스라엘제 도입을 했고 벌써 뺏겼죠 시장은. 물론 K9 자주포도 동시에 얘기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헤비한 거예요.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운 거예요. 비싸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제 뭐 그런 이제 좀 혼합된 자주포들, 트럭 자주포 아니면 이제 유럽제 뭐 K사를 뭐 C제라고 하기도 하는 그 자주포, 트럭 자주포죠.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요. 말레이시아도 이제 뭐 자주포를 더 구비를 해야 되겠지만 태국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그 분쟁도 있었지만은 과연 그 지역에서는 이게 뭐 집안 문제, 뭐 정글 문제, 그러니까 집안 땅 같은 그런 문제, 기동로 문제로 보면은 K9을 살까? 뭐 베트남도 샀다고 하지만은 그건 아예 북쪽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사거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거고 발주를.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저는 과연 그것보다는 차라리 105mm 자주포, 트럭 자주포죠, 그것도. 그거를 더 세일즈를 더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좋은 조건으로 가격 같은 거를. 특히 이제 필리핀 군이 2017년 말라이 전투할 때 그 상대 지역, 콘크리트 지역이 뭐 건물 지역을 105mm 견입포로 직사를 사격을 한다든지. 근데 그게 끌고 와야 되는 견입포였단 말이에요. 화력은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필리핀 군한테는 105mm 트럭 자주포가 더 효용적이죠. 빨리 그 도로를 타고 가서 집안이 땅이 좋지 않은데 딱 들어서 조준해서 직사사격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곡사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105mm로 더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게 더 먹힐 거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제 기반의 105mm 견인포는 다 웬만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안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제 그 M101 견인포를 뭐 트럭에 우리 국산 트럭에다 이렇게 결합해주는 그 소위 결합되는 상품으로서 그쪽에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거. 뭐 그거라도 뭐 좀 돈을 번다든지. 그래서 그런 좀 더 효용성 있는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K9 자주포 큰 것만 생각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확산이 안 될 것이다. 네. 전통적인 이제 화력전을 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먹히는데. 즉 그런 분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뭐 전차나 자주포보다는 전투기 팔고 호위함을 파는 게 더 그게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전투기는 그러면 뭐 수출 대상 국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말레이시아도 KF-21까지는 이제 가능하고요. 네. 태국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5세대 전투기 도입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방 측 무기를 계속 사는 나라고. 그리고 뭐 혹자는 뭐 중국제 뭐 J-35가 나오면 할 수도 있다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속도전을 해서 빨리 그 양산해서 만들어내면은 결국 우리 거를 사지 않을까. 저쪽 뭐 중국제에 밀리지 않고. 네. 그리고 인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인도는 또 러시아 그 기반의 기술이 또 받아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U-57 러시아제 스텔스 전투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또 국산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예산 승인 이제 그게 이제 할 것 같고 파키스탄은 이미 뭐 J-35를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나라를 피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나라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 인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시제기를 하나를 주기로 뭐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40대를 뭐 생산 그 라인 깔아서 그 기본적인 이제 면허 생산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이득이다. 손해 안 본다는 게 이제 그런 기조가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칸도 사실 이제 스텔스 전투기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주장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것도 이제 뭐 F-16 대체를 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우리 거를 이제 유지를 계약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좀 복잡해요. 이 동남아 시장도 뭐 유럽의 뭐 어떤 좀 단일화된 그것보다는 여긴 더 뒤섞여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는 전통적으로 한국 전투기 전력이 뭐 형편없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제약은 살 수 있는 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프리카는 또 배제해야 되고 중동은 이제 뭐 워낙 뭐 이 전투기 저 전투기 사니까 중동은 계속 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토 지역 국가도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폴란드를 일단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고 당장은. 그러면 좀 남미로 가면 또 이제 뭐 페루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골고루 다 시장 접근을 해야 되고 뭐 칠레도 이제 뭐 가서 접근해야 되겠죠. F-16 운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미국제 전투기 F5를 운영하던 나라는 이제 F-50을 가서 영업을 했는데 그렇게 아주 화끈하게 성공을 한 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제 접근이 됐었고 결과가. 그리고 이제 F-16 운영하는 나라를 또 찾아가면 이제 그게 바로 KF-21을 띄울 수 있는 거고 원래 그 후속기 쪽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뭐 해당되는 카이에서 많이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블록 1이 양산 그 배치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전 부대가 있어야 돼 우리가. KT 전차나 K9 자주포는 실전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주 뭐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됐고 해서 바로 이게 세일즈가 아주 먹힌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KF-21 블록 1이 빨리 좀 부대 배치되길 지금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한 4대 일지언정.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카이 사천,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을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국뽕을 이제 더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유튜브 상에서 뭐 말로만 하고 뭐 외국의 외신 가지고 뭐 떠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는 실제 뭐 만져보거나 접하지도 않고 좀 뭐 방송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다 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략 이제 일반 이거를 이제 아주 상당히 KF-21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겪었어요. 어떤 만난 분이 생각지 않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밀리터리 매니아가 최근에 됐는데 KF-21 때문에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관청, 뭐 국방부라든지 방위사업청에서 KF-21 가서 겨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만들면 좀 어떨까. 그러면 그게 다 홍보대사가 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뭐 유학이나 아니면 뭐 세일즈 나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또 이게 같이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급이 커지고 대한민국의 대단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견학 프로그램이 방사청에서 좀 만들어서 좀 확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송으로만 얘기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맨날 국뽕, 그냥 일반적인 아주 이상한 국뽕이 지금 그동안 있었는데 현장을 좀 보여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실전 부대가 배치되면은 뭐 최소한 그 기자들 통해서 취재 기회를 좀 많이 줘서 좀 더 나중에 아주 크게 확산이 되는. 왜냐면 그 전에 F-50은 좀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F-50은 비판만 했거든요. 뭐 발이 짧다, 항속거리가 무장도 제한된다.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근데 그때 역할을 소위 그 블로거 중심의 시절 2000년대 그 2000년부터 뭐 한 2010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까지 2011년부터 본격 확산됐는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그 블로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조건 깔아뭉개는 F-50은 쓸모없는 전투기다, 경전투기다, 뭐 공격기지 뭐 전투기냐 그런 여론을 확산시켰던 좀 부작용. 그 상당히 그거를 보면서 되게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다 사라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 그런 문화는 잘못된 거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또 중심이지만은 실제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직접 접해야만 이게 이제 상당히 수출이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좀 써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는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 K방산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K방산에 대해서 올바른 또 정보와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서 또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주신다면은 정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수출하는 데까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승범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